재택치료 체계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확산세가 워낙 커서 계획된 시스템은 여전히 잘 굴러가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대응에 한계가 온 곳도 있어서 정부가 새 지침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없을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재택치료 체계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현재 재택치료 확진자 수가 70만 3,964명. 이 중에서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 10만 2,09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수가 급증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우리 의료 체제가 아직은 관리가 가능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는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좀 대비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또 중환자 수인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2,704개 중에서 지금 1,190개를 사용하고 있어서 44% 정도 가동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더 좀 많은 것은 준중환자 수인 경우에서는 62.7% 가동률이고 일반 병상 가동률도 50%를 넘어가고 있어서 이 오미크론의 특성상 일반적인 가벼운 환자들이 좀 입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확진자 수가 원체 커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 병상이라든지 준중환자 병실도 좀 더 여유가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함께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님은요. 현재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중환자 병상을 꼽으셨습니다. 일단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0%인데요. 이 수치는 확진자 규모가 5만에서 10만 명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발생 규모 17만 명대라서 앞으로 1, 2주 뒤면은 2배 이상 중환자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은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문제를 꼽으셨고요. 또 다음으로 정규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님도 역시 현재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중환자 병상 문제를 꼽았습니다. 또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도 먹는 치료제 팍스로이드의 처방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치료제다. 적시에 얼마나 먹는 치료제가 처방이 가능한지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은요. 재택 환자 문제를 좀 언급하셨습니다. 일반 관리군에 대한 응급 대응 문제, 또 수급권자, 1인 가구, 장애인 등의 사각지대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꼽으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대부분 다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네. 현재 지금 재택치료 환자가 70만이지만 이것이 100만이 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에 있어서 과연 코로나 증상 이외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갈 수 있는 의료 체제, 특히 이제 소아과라든지 영유아 또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 임신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면 치료가 꼭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의료 체제 자체는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보가 필요하여 보이고요. 네. 이 지금 분류상으로서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 또는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곳 또 이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 분류상에서 보면은 재택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얼마 전에도 70대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사망한 것도 네. 그분이 왜 일반 치료군에 들어갔었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것이 맞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분류에서부터 좀 확실하게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또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좀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취약계층 분류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정부는 중환자의 지금 케어 가능한 부분이 2,500명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계에서는 이제 1,800명에서 최대 2,000명 정도면 의료 체계가 마비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의 지금 차이가 한 7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이건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델타가 유행했을 때 병상 부족이 있었고 일반 병상뿐만 아니라 중환자 병상도 대기가 걸렸을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70%를 넘어가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대기가 걸릴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는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즉 병상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진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통계상의
병실일 뿐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델타 때와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지금 17만 뭐 20만 가까이 이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의료진이 격리되는 경우가 얼마나 생길 것이냐 하는 부분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병상을 다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 내에 BCP를 가지고서 의사나 의료진 같은 경우가 확진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증상이 완전히 없다면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원내에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위중증 환자 지표에는 잡히진 않지만요. 이제 중환자 병상 가동률에 포함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환자도 있습니다. 그 의료계는 이 때문에 정부가 위중증 환자로만은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걸로만 병상 가동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위중증 환자 수가 643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 증상이 아닌 다른 기저질환들,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뇨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환자실에 갈 수밖에 없는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확진자라면은 이 코로나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다 합치면은 한 1000병상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확진자 중에서 중환자로 진행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저질환이라든지 다른 질병에 의해서 중환자가 되신 분들도 중환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중환자 병상 가동도 점점 늘 수밖에 없고 또 병상 포화 시점도 빨라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병상 포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예, 뭐 어디가 포화될지 그거는 지역적으로 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증가 추세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고 앞으로 2, 3주는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진자가 중환자가 되는 데까지는 한 2, 3주 또 네. 사망하는 데까지도 3, 4주 걸리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중환자실 병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얼마 한 2, 3주 전에 거를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두세 배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00명 정도까지 가서 감소할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가는가. 즉 우리가 정점도 중요하지만 이 확진자 수가 유지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이런 의료 체제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요. 네. 위험한 부분은 아마 3월 중순 정도 앞으로 한 2, 3주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서 그 안에 플랜 B를 좀 마련해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월 중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 B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또 사망자 비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환자 비율보다 더 높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게 중환자실 입원 전에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1월 중순부터 유행을 하고 우세종이 되었는데 그때 초기에는 요양병원의 취약시설에 감염자가 많이 늘어났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4차 접종을 하면서 환자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사망하시는 것이 지금 중환자를 거치지 않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적 치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누적 치명률은 0.28%에 불과하지만 예. 실제 사망자는 112명으로 이게 역대 최고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망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하고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위중증으로 됐다가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만 우리 의료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폭증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부가 병상 회전율을 더 높였거든요. 검체 채취일부터 또 7일이 지난 코로나 입원 환자는 격리를 해제하고 또 감염병 전담 병상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기준을 이제 변경한 건데 사실 10일 후에도 5%의 감염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무조건 적용은 오히려 병원 내 그 감염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원내 감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예. 감염이 되어서 완치가 되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감염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통계적으로 한 90% 이내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한 5%, 10% 정도는 여전히 감염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반 병상으로 옮겼을 때에도 어느 정도 격리 병상 정도는 만들어주고 또 차단을 잘하고 환기를 잘하는 여러 가지 원내 감염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서 새로운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원내 감염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정부가 점점 이제 방역 완화를 하고 있는데 확진자 가족 중에 미접종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의무에서 자율적인 준수로 이제 바꾼 건데요. 권고 사항으로. 사실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결국은 한 사람이 그 가족 중에서 확진이 되었을 경우 그 안에 가족 내 감염은 뭐 30~40% 이상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자가격리 그 수칙 중에서 이 검사를 다 빼버린다면 사실 접촉자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하면서 이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는 상황은 분명히 감수해야만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 개 없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3월 중순의 최악의 상황도 언급하셨는데 사실 정점의 예측치는 이제 신규 확진자 하루 30만 명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7만 명대에서 예측이 대응이 불가 상황이 시작된 건데 이 증가세가 한동안 좀 증가세가 계속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정부 지침이 나온다면 이게 계속 완화된 지침을 내놓을 건지 아니면 다시 규제로 돌아설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규제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예, 지금 거의 뭐 완화된 수칙을 적용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른 확산 속도, 예를 들어 3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플랜 B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럴 때에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진단 검사를 받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은 진단 검사 없이 그냥 병의원에 전화해서 약 처방을 받고 또 의사 소견서를 봐서 학교라든지 회사에 내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집에서 쉬는 것, 자발적으로 하는 자율적인 방역이 더 필요한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실 방역이라기보다는 각자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자율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검토 중인 지침인데요. 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걸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죠. 이게 양성이 나오면 즉시 이제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인데 정부가 이걸 왜 확대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60세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가 검사 키트로 하고서 혹은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이 나와야만 PCR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PCR을 받은 다음에 확진된 후에도 하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소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팍스로비드 같은 약을 처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을 빨리 함으로 해서 격리도 빨리 하고 재택치료 관리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방침을 도입을 하는 것인데요. 네. 사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이 위양성률이 한 20%, 위양성이라는 의미는 자기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일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를 위한 격리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팍스로비드라는 약을 처방받는다 할지라도 이 처방받는 사람이 사실은 코로나19가 아닌데도 처방을 받아서 다른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게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PCR을 하겠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여기서 음성이 나온다면은 전문 검사로 얻은 확진자 판정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예, 그거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지금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네. 거기서 양성이 나온 사람 중에서 한 20% 정도는 PCR에서 음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PCR을 주로 통계에서 확진자로 잡고 있고 자가 진단 검사의 양성은 사실은 통계상으로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이원화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조치가 앞으로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선별 검사를 할 때는 이 신속 항원 검사보다는 사실은 신속 PCR이라고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PCR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방역 당국 즉 식약처에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은 진단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이 먹는 치료제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방률은 아직 좀 낮은 상황인데요. 이 효과는 뚜렷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뚜렷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25일까지 17,660명이고 재고가 14,210명인데 이번 달 말에 4만 1,000명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이 처방만으로도 사실은 위중증 환자를 많이 줄였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처방을 해서 즉 적극적으로 처방을 해서 위중증 환자를 줄여야만 지금 이 오미크론의 유행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